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DJ 한이고요. 오늘은 아주 재수없는 예비 남편을 만난 사연자분의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지만 끝에는 사이다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 중 가장 황당한 일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금 싱글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자그마한 중소회사에 다니고 있죠. 나름대로 직급도 과장까지 달았고 회사는 작지만 탄탄합니다. 직원은 30명 정도가 되는데 재정 문제도 없고 분야가 확실해서 든든한 회사예요. 물론 작은 회사이니만큼 연봉이 높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가 이 나이까지 미혼으로 남아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30대까지 처녀인 게 흠이 되는 세상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찍 결혼해서 아기도 한 두셋 낳고 빨리 키운 후에 남편과 둘이 즐거운 노후를 누리자. 이런 게 인생 계획이었거든요. 자식들 잘 기르고 싶은 목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가능한 빨리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의 취업과 동시에 결혼하려고 작정하고 예비 신랑하고 약혼까지 했었죠. 약혼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약혼식 같은 걸 했던 건 아니고요. 예비 신랑이 저한테 먼저 반지 하나를 주고 우리 꼭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했었거든요. 예비 신랑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네요. 저 대학 시절에 만난 사람이었는데 대학 동기였습니다. 저한테 약혼하자고 할 때는 군대에서 갓 전역한 시기였죠. 아무래도 여자하고 남자는 군대 때문에 졸업 시기 차이가 있으니까요. 참 성실하고 착하고 숫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참 사랑하던 남자였어요.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동기끼리 MT도 가고 하잖아요. 그때 먼저 친구로 친해졌습니다. 당시 저하고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신랑은 같은 과여서 먼저 친해졌고요. 서로 썸을 타면서 같은 동아리에 들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같은 학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의대였어요. 아주 예쁘기도 하고 의대라서 뭔가 같은 학교 내에서도 넘사벽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아무래도 의대하고 다른 과는 같은 학교라고 해서 입결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하는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났으니까요. 그래서 셋이 같이 다니면서 친해졌는데 남자친구는 항상 제 친구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제 옆에 숨듯이 해서 다녔어요. 제 친구는 의대에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얼굴도 수수하니 예쁘장한 편이었거든요. 집안은 뭐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라는데 그래서 좀 힘들어하기는 했어요. 의대에는 잘 사는 학생들도 많고 애초에 부모님도 의사인 경우가 많아서 그 친구가 아무래도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나와서 탁과생들과 어울리면서 위로를 좀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안쓰러워서 잘해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죠. 의대라서 공부량은 탁과 대비 넘사벽이었고 집안은 따라주지 않아서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도 따로 해야 했고 그 친구도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남자친구는 제 옆에 숨어서 그 친구가 부담스럽다며 피하고 있으니 좀 답답하게 느껴졌었죠. 그 당시에는 그저 썸 타는 관계였던 남자친구하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고 난 이후에도 언제나 그랬어요. 처음보다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의대 친구가 저희랑 있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남자친구는 어색하고 대면대면해서 싫다고 자꾸만 자리를 피했죠. 의대 친구는 눈치가 빨라서 미리 다 알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너무 어색해하지 말라고 나랑 놀면 되지 않냐고 의대 친구를 달래서 같이 지냈거든요. 어차피 셋이 같은 동아리이기도 했고 그 동아리에 같은 학번이 저희밖에 없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친은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군대에 갔고 저는 의대 친구하고 더 붙어 다니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원래도 친했지만 그 시기에는 진짜 베프처럼 지냈었죠. 그 친구는 그래도 의과대에서 친구가 많이 생긴 것 같았지만 제가 더 편하고 좋다면서 저하고 거의 다녔어요.
솔직히 저는 좋으면서도 싫은 면이 있긴 했었어요. 그 친구가 소박하고 얌전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되게 예쁘장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도 나름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의대 갈 만큼 공부도 잘하는 애가 그렇게 예쁘니까 솔직히 그 친구는 기다리면 의사가 될 거고 베프로 지내면 절대 나쁠 일도 없을 거라고 좋긴 했는데 너무 스펙이 좋아서 곁에 같이 다니는 제가 좀 주눅이 들 때가 많았어요. 겉으로 보면 비슷비슷하게 예쁜데 까놓고 보면 의대하고 문과대였으니. 그리고 그 친구도 그걸 알아서 좀 우쭐댈 때가 있기도 했었죠. 사실 의대 애들이 건방진 경우 엄청 많거든요. 다른 과 학생들은 같은 학교로도 안 치는 경우가 많았고 진짜 동문은 자기네 과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았고요. 그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같이 다니다 보면 저하고 같은 수준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상당히 속상하기도 하고 얘랑 계속 같이 친구를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뭐 친구 사이라는 게 속상한 일 하나도 없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쪽이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지내기로 했었죠. 그리고 남친이 전역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졸업반이었고 졸업식 직후에 남친이 반지를 주면서 자기 대학 졸업하고 나면 바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약혼이었죠. 저도 이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졸업하면서 바로 칼취업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제가 다른 남자를 사귈까봐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능력 있고 잘난 남자들이 주변에 있을 게 뻔하니까요. 뭐 그렇게 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취직했는데도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믿어라.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면서 안심시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2년 뒤 남자친구가 졸업했죠. 그 사이에 먼저 돈을 벌고 있던 제가 남자친구한테 용돈도 보조해주고 교재 사는 비용도 보태주고 그랬어요. 데이트 비용도 당연히 제가 다 냈고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불만은 없어요. 일단 제가 돈 버는 직장인이었고 남자친구는 학생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하다가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네가 돈 잘 벌 건데 그때 날 책임져 주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알겠다면서 당당해지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학점 관리와 스펙 관리를 열심히 해서인지 바로 취업이 되었어요. 게다가 대기업에 취업해서 연봉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초봉이 2년 차인 저보다 훨씬 높아서 너무 부럽기도 했고 동시에 결혼하면 우리가 어차피 같은 경제 공동체일 거니까 좋기도 했어요. 요즘 뭐 부부들이 반반 생활비 한다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 같이 모아서 집도 사고 하잖아요. 남편이 돈 잘 버는 게 절대 나쁠 리가 없었죠. 저는 남자친구가 이미 반지도 줬겠다. 당연히 취업하자마자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취업 축하 겸 같이 신나게 놀기도 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흐르는데도 결혼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취업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었죠. 자기,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결혼? 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준비가 뭐가 필요해? 취업 막 해서 모은 돈도 없고 지금 직장 적응하는 것만도 힘들어. 알잖아.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 내용은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가 말하던 그 귀찮은 듯한 태도가 더욱 충격이었죠. 여태까지 남친이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워낙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날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밤 소가리를 좀 했었죠. 혹시 대기업에 취업해서 마음이 바뀐 건가? 그동안 뒷바라지해왔던 나는 별로가 된 건가 싶었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거기는 얼마나 예쁘고 상냥한 여직원이 많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밤 계속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속상한 마음에 베프였던 의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의대는 6년 과정이라 당시 친구는 졸업 관련으로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였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그 친구는 저한테 전화를 받아서
제 징징거림을 모두 들어줬어요. 친구는 침착하라고, 남친이 지금 직장 처음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충고를 해주었죠. 원래 직장 처음에 들어가면 적응하기 힘든 거 너도 겪어봐서 알지 않냐는 말에 정신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국가고시니 졸업이니 해서 힘들고 피곤할 텐데 이런 제 징징거림에 고민 상담을 해주는 베프한테 고맙기도 했고요. 저는 베프의 말을 듣고 남친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는 아주 피곤하게 끝없는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남친이 들어간 대기업은 초봉이 높고 이름값도 높은 곳이었지만 그 연봉을 괜히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워낙 스펙 좋고 잘난 사람들만 들어와서인지 그 사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남친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럴 때마다 다독거려 주었고 남친은 저밖에 없다면서 하소연을 하곤 했었죠. 결혼 이야기는 당분간 하지 말아야겠다 싶기도 했어요.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결혼 이야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양쪽 모두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게 결혼이었으니까요. 제가 다정하게 다독여주고 나면 남친은 고맙다고 저한테 고급스러운 명품 지갑 같은 걸 선물로 사다 주기도 했고 꽃다발이나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걸 사주기도 했어요. 고마운 마음을 매번 표현해주는 남친 덕분에 저도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었죠. 다 좋았는데 남친의 사고방식 같은 게 좀 변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기업에 있으니까 뭐든지 성과 위주라고나 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뤄내지 않으면 회사에서 닥달을 당하니까 그런 회사 생활이 몇 년째 길어지면서 사람이 바뀌더군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녀서 돈은 많이 못 받아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동료 직원은 어떨 때는 친구 같기도 했고 사람들도 뭐 불만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친밀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저희 회사가 조금 더 그런 면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회사 동료하고 그런 게 어딨냐면서 인사 시즌 되어보면 전부 다 경쟁자라고 화를 내고는 했어요. 그럴 때면 대학 시절 그 다정하고 착하던 남친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아해지고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한테는 항상 잘했으니까 뭐라고 할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 변할 때도 있는 거지 싶기도 했고요. 뭐 사람이 언제나 똑같은 상태로 평생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거의 3년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4년 가까이 지났던가? 아무튼 이제 회사에서도 남친이 신규 딱지를 떼고 어엿한 선임이 되어 있을 무렵이었죠. 이제는 정말로 결혼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시기였어요. 제가 30 직전인 나이라서 더 늦어지면 아이를 낳을 때 고생할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결혼을 30 넘어서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20대인 것과 30대인 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제 생일날 저는 케이크와 꽃다발, 선물을 준비해서 남자친구와 같이 앉아 있다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반지를 꺼냈어요. 남자친구가 청혼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지 뭐 라는 단순한 발상이었죠. 어차피 약혼할 때는 남친이 반지를 줬으니까요. 제가 반지를 꺼내서 내미니까 남자친구가 무척 놀라더라고요. 뭐 놀랐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 쪽이 먼저 반지 맞춰서 청혼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요. 웨딩밴드를 미리 맞춰서 제작했다. 우리 커플링도 대학 때 맞춘 거밖에 없지 않느냐 설명하고서 저와 결혼해달라고 익살스럽게 고백했죠. 남자친구는 좀 망설이는 얼굴이었지만 알겠다고 하고서 반지를 받아 끼웠어요. 이제 나는 예비 신부, 남친은 예비 신랑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좋아서 기뻐 죽을 것 같았죠. 아주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결혼을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묘하게 결혼을 약속하고서 준비를 하기 위해 제가 동분서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비 신랑이 심드렁해지더군요. 원래는 저한테 작은 선물도 많이 해주고 자주 불러내서 같이 밥 먹고 데이트하는 일이 무척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귀찮다는 듯이 굴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하러 이런 걸 보러 가야 한다. 이걸 골라야 한다. 이거 예약하려고 알아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도 예비 신랑은 듣는 둥 마는 둥 제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더라고요.
도리어 제가 내린 결정에 태클을 걸거나 비웃어서 사람 열받게 하고 결국은 싸움으로 데이트가 끝나는 일이 너무 잦아졌어요. 그러던 끝에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폭발했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나랑 결혼을 하긴 할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너무 당연하게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비 신랑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죠. 어차피 결혼할 사람인데 당연히 사이가 좋게 유지되는 걸 바라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었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해야겠다. 너 진짜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너도 나하고 결혼한다 했잖아. 야, 솔직히 너랑 나랑 스펙이 맞는다고 생각하냐? 난 대기업에서도 지금 인정받고 있고, 넌 나? 내가 뭐? 나한테 문제 있다는 거야? 솔직히 조그만 회사에서 뭐 비전도 없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내가 너하고 결혼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 예비 신랑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작은 회사에서 월급 받아 졸업 전까지 이것저것 스펙 쌓으라고 돈 보태줬던 게 저인데 이제 대기업 취직해서 자리 잡고 나니까 저런 소리를 하더군요. 더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나 여자 능력 봐. 그리고 네 친구 미선이 걔하고 사귀고 있어 지금. 뭐라고? 의대 미선이? 내 베프? 그래, 이제 레지던트잖아. 능력 있는 네 친구가 너보다 100배 낫지. 예비 신랑은 그렇게 말하면서 웃더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비록 그 친구가 너무 바쁜 인턴과 레지 과정을 거치면서 자주 연락을 할 수 없어 요즘 조금 뜸해졌다고는 해도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베프인 건 확실했거든요. 대학 시절의 남친은 도리어 그 친구가 부담스럽다면서 자리를 피했었는데 지금 와서 사귄다고 하니까 믿을 도리가 없었어요. 제가 믿지 못하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친구는 말없이 있다가 그래, 나 네 예비 신랑이랑 사귀고 있어 라고 말하고서는 끊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울고 있는데도 예비 신랑은 저를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더군요. 순식간에 베프와 예비 신랑을 모두 잃게 된 처지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아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순간이었거든요. 베프하고 다소 연락이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지만 그건 걔가 너무 바빠서였고 예비 신랑하고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연락을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예비 신랑은 그 친구하고 바람이 나 있었던 거였죠. 대체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요. 의대 친구는 이미 학부 시절부터 너무 바빴고 남자친구가 가끔 있기는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그 남친들도 전부 의대생이거나 아주 잘 사는 집 아들들이라서 뭔가 스펙을 중시한다는 느낌이었고요. 제 예비 신랑은 물론 대기업에 다니기는 했지만 사실 의사하고 붙이면 균형이 맞지는 않는 수준이잖아요. 베프가 항상 그랬거든요. 의사들은 평범한 직장인 사람하고 결혼할 거면 그 집안이 엄청 잘 사는지 본다고요. 최소한 나중에 개인병원 개원을 해줄 정도가 되어야 결혼을 하는 게 수지가 맞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예비 신랑의 집안은 절대 그 정도 아니었고요. 그냥저냥 보통 먹고 사는 평균적인 한국 가정이었어요. 도리어 좀 가부장적이고 답답한 가풍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예비 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 결혼하려던 예비 시댁이었거든요. 제가 의사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뭔가 물어보려고 하거나 화를 내려고 했지만 잠깐 받아서 비웃고 끊어버리는 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차단도 안 하고 계속 받기는 받는데 도리어 그게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어요. 나중에는 네가 이런 식으로 구질거리니까 네 예비 신랑이 나랑 바람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제가 전화를 하니까 문자로만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포기해. 난 네 친구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차단해버리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저는 대학 단톡방 동기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사정을 털어놓자 동기들은 당연히 경악하면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었죠. 그 친구들도 당연히 연줄이 있어서 그 의대 친구와 전 예비 신랑 쪽하고 겹치는 지인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런 식으로 당한다면 최소한 대학 내 인맥 사이에서 언플이라도 잘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심정으로 전부 다 풀어버렸죠. 아마 이성이 있었으면 그렇게 내밀한 이야기는 단톡방에다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거고 저거고 없이 머리가 돌아버려서 그냥 맛 좀 봐라 하고서는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친구들은 다 같이 분개해줬고 혹시라도 그 둘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단체로 하얀 원피스를 입고 가주겠다고도 해주었어요. 그래도 동기들이 같이 화를 내주어서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도 좋았어요. 그런데 단톡방에 있던 친구 한 명이 뭔가 이상하다면서 말을 꺼냈어요. 야,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미선이 걔 레지 치고 꽤 논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의사 그 연차 때는 정신 없잖아. 아, 근데 남자를 그렇게 만나고 다닌다더라고. 한 번에 셋도 만나고 그랬대. 완전 문어다리였다고. 뭐? 걔 원래 엄청 얌전하지 않았어? 아, 야, 그건 네가 그냥 걔랑 친해서 좋게 봐준 거고. 학부 때부터 유명했어. 걔 하도 남자 찔러보고 다녀서 의대에서 왕따 된 거잖아. 그래서 의대 안에서 못 놀고 탁과 애들 사이에서 동아리 활동했는데 너가 친하게 지내준 거고. 저는 정말 여태까지 전혀 모르던 일이었어요. 친구들은 다 알았지만 그래도 걔하고 베프인 저를 생각해서 앞에서 기분 상할 만한 말은 꺼내지 않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의대에서 왕따 당하고 그 대용으로 저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였으니 친구들이 말하길 꺼려한 것도 이해는 했죠. 그리고 걔 대학 졸업하고 나서가 더 했대. 인턴 때야 진짜 잠도 못 자니까 잠깐 뜸했다지만 최소한 항상 한둘 이상은 남자 만나고 다녔다더라. 그중 하나가 너 예비 신랑 아니었을까? 아, 그 새끼 이제 예비 신랑이라고도 하지 마. 그냥 전 남친. 아, 진짜 싫다. 그래. 결혼 약속했던 사실 자체도 잊어버려. 와, 진짜 둘 다 너무 나쁘다. 그 의대 친구하고 공통지인이 있는 친구들이 합세해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과간으로 놀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취미생활로 라틴 댄스를 배운다, 소모임에 나간다 어쩌고 하면서 나가는 모임마다 남자를 꼬시고 다녔다고 해요. 너무 많이 만나고 다녀서 그만큼 이래저래 트러블도 많았는데 병원으로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은 여자도 있었다더라고요. 저처럼 결혼 약속 단계에서 엎어진 커플도 있었지만 아예 결혼식을 올린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파혼된 곳도 있었고요. 결혼식 전에 깨져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해야 하니? 나는?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어. 네 남친이 걔한테 얼마나 쉬운 먹잇감이었겠니? 근데 그동안 안 건드린 건 그만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서였을 텐데. 혹시 뭐 반지 줬다 이런 말 했어? 걔한테? 이상하게 주인 있는 남자를 더 꼬시는 것 같더라. 아, 맞네. 이야기했어. 베프였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었죠. 남친 군대 전역 직후에 저한테 반지 주면서 결혼 약속했었던 것도 당연히 이야기했었고, 남친이 취업하고 나서 결혼 생각한다는 사실도 이야기했고요. 아마도 그 사이에 언제쯤에 의사 친구가 남친을 꼬시려고 마음을 먹었을 거고, 실행에 옮겨서 둘이 만나기 시작했을 거고요. 야, 걱정 마. 걔 남자 한둘 아니라서 네 전남친 아마 골탕 먹을 거다. 내가 장담해. 친구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솔직히 저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머리채 잡을 용기도 없었고
그냥 속 타고 화만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둘이 잘 안 될 거라는 확신에 찬 말을 들으니까 조금 속이 나아졌죠. 동기들한테 털어놓고 실컷 엄프를 해놓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라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이 없었죠. 제가 그 전남친하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던 것도 아니고 아무리 결혼 약속을 했다고는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사귀는 사귀었을 뿐이니 다른 여자로 갈아탔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법적 처벌이니 뭐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화가 난 채로 저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할 생각하지도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에만 몰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끄려고 해도 공통 지인들이 있기에 소식은 들려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동기 단톡방에 불이 나다시피 엄청나게 메시지가 쌓여있길래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뭔 일인데 이렇게 난리야? 아, 그게 미선이 관련된 일인데.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애들이 말을 조심하는 눈치기에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고 친구 하나가 망설이다가 대답해줬어요. 아무래도 그 전 베프와 관련된 일이었기에 피해 당사자였던 저 앞에서 말하기가 망설여졌던 거였죠. 걔 임신했다더라고. 지금 그래서 병원도 휴직하고 좀 쉬어야 하는 모양이던데. 설마 그 새끼애야? 지금 상황 봐서는 그런 것 같아. 와, 미친놈. 임신 4개월이라고 하더라. 친구가 머뭇거리면서 전해준 말에 귀가 다시 한번 막혀왔어요. 아직 헤어진 지 2달도 되지 않는 상황, 임신 4개월이라면 그 전에 이미 잠자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약혼녀 친구하고 바람난 놈이니 당연히 잠자리에 했겠지만 그걸 현실적인 증거로 눈앞에서 접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속이 뒤집히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결혼하려고 준비한다나 봐. 그 새끼 스펙 따지고 조건 엄청 따지는 놈인데 걔랑 결혼하려고 임신 공격한 거 아니야? 일부러. 가능성 있지. 의사 아내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먼저 임신시키고서 결혼하려고 일부러 피임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 진짜 더러워. 정말 제가 한때 사랑했고 그때까지도 좀 미련이 남았던 남자였기 때문에 더 징그럽고 더럽다고 느껴졌어요. 어떤 분들은 미련이 남다니 제정신이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래 연애했고 또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간 거 아닐까. 그냥 좀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정신 차리고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었죠. 다만 다시 생각해보니 대기업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이 확 달라지는 꼴을 보니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긴 했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보여줬던 모습 중에 진짜인 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느낌까지도 들었으니까요. 남자들 다 똑같아. 여자 진짜 욕심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임신 공격하고도 남지. 진짜 더럽다. 너 진짜 걔 물렸다 치고 잊어버려. 내가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단톡방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가 더 아까웠다면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마음은 정말 고마웠지만 크게 위로는 되지 않았었죠. 누가 보아도 제가 스펙도 모자라고 못나서 차인 게 뻔했으니까요. 그 의사 친구는 의대 나와서 의사 생활하면서 외모도 점점 더 예뻐졌거든요. 아무래도 돈 잘 벌고 자기 자신한테 투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요. 저는 남자친구 뒷바라지 하느라 저한테 돈을 잘 쓰지도 못했고 애초에 벌이도 좋지 못했으니 점점 더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솔직히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예쁜 의사 친구, 심지어 대학 시절 베프였던 애하고 결혼 약속했던 예비 신랑하고 바람이 나다니. 심지어 그 의사 친구가 꼬신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예비 신랑이 아예 임신 공격을 한 게 분명해 보여서 더 화가 났어요. 게다가 학교 동기 단톡방에서 전부 다 이 사실을 알아버려서 제가 낯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애초에 거기다가 말한 건 제가 하기는 했지만
정신이 좀 들고 나니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요. 서로 겹치는 지인들도 많고 탁과생들도 끼어있는 단톡방이어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갔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아예 관심을 끊고 있으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나요? 게다가 단톡방 친구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걔네들 소식이 들려오면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친구들 입장에서야 제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짐작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고, 사실 저도 그 나쁜 것들 사정이 어떻게 굴러가나 궁금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 친구하고 전 남친하고 결혼 준비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야, 그게 쉽겠냐? 딸 의사 만든 집안에서 기껏해야 대기업 따위 다니는 사위가 말이 되겠냐고. 하긴 의사 입장에선 그렇겠지. 병원 개원이라도 시켜줄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 새끼 아주 예비 처가에 무릎 꿇고 빌러 다니는 모양이더라.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굴면서 결혼해서 대체 뭐 하려고 저러나 몰라? 그 새끼는 그냥 결혼 자체가 목적일걸. 뭐든지 지 목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새끼라서. 그 새끼는 의사 마누라라는 일종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은 거였죠. 제가 그 인간 심리를 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돈도 잘 버니 자기가 나중에 잘리더라도 괜찮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을 거고요. 대기업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의사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깨에 힘들어가서 뻐길 수 있겠죠. 중소기업 다니는 저 같은 신부감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결국 들려오는 소문에 미혼적이던 의사 친구가 결국 부모님한테 같이 고개를 숙여서 결혼 허락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부모님이 거의 뒷목 잡고 넘어가셨다고는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딸을 그 모양으로 길러놓은 것을. 나름대로 베프였던 친구 예비 신랑을 그런 식으로 훔쳐가 놓고서 자기는 다른 멋진 남자하고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겠죠. 솔직히 제가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생 난리를 칠까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 예비 신랑이 저를 차고 나서 거의 일주일은 잠을 아예 못 자고 날밤을 새웠거든요. 어떤 때는 예비 신랑보다 의사 친구가 더 밉고 머리채라도 잡고 시원하게 한번 흔들어버리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았는데 제 성격에 그게 될 수도 없었고 그랬다가 뭐 고소라도 당하면 제가 더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만약 제가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가 잘못해서 유산이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이었겠구나 싶어서 차라리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걔네들이 결혼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거라 떳떳하지는 못했는지 그리 크지 않게 치렀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들은 사정을 알고 있으니 거의 가지 않았고 한 친구는 축의금 1,800원을 봉투에 담아내면서 잘해봐라. 친구 예비 신랑 뺏은 혼전 임신녀 라고 쓴 메모를 넣고 왔다고 해요. 괜한 짓을 했다고 타박하긴 했지만 솔직히 속은 조금 시원하더군요. 적어도 그 축의금 열어보면서 잠깐이라도 약은 오를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공통 지인들 말을 들어보니까 신랑 쪽 부모님은 아주 좋아서 싱글벙글인데 신부 쪽 부모님은 얼굴이 거무죽죽하게 죽어서 거의 돌아가실 것 같은 표정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딸이 혼전 임신으로 택도 없는 신랑감을 데려왔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였겠죠.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어요. 슬슬 걔네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저한테 더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제가 그래도 평소에 행동을 잘했구나, 인덕을 쌓았구나 라고 느꼈던 게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서였죠. 얼마나 고맙던지.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같이 남자를 소개시켜준다면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줘서 그중 고르고 골라 몇몇을 만나러 다녀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처가 아직 너무 큰 상태라서 잘 되기는 쉽지 않았었죠. 그러다 몇 달이 지났는데 친구들 단톡방이 뭔가 술렁술렁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안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묘해요. 그때쯤 저는 예비 신랑 일을 잊으려고 일에 몰두할 때라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런데 한 친구가 저한테 해줄 말이 있다고 따로 만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자고 하고서 친구를 퇴근 후
저녁 때 만나서 카페로 갔어요. 너 모르지? 걔네 이야기. 걔네? 아, 설마 미선이? 모르지 나야. 진짜 대박이야. 걔 애기 낳았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때쯤 걔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긴 했더라고요. 근데 뭐 걔가 아기를 낳건 말건 제가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저랑은 그 전 남친도 전 베프도 완전히 끝난 인연인걸요. 별로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던 제가 그냥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 친구가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춰서 말해주었어요. 근데 흑인 애가 나왔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뭐? 저는 정말 그 순간 귀를 의심했었죠. 아니 분명히 전 남친하고 자서 임신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나? 근데 어떻게 흑인 애가 나오지? 싶었던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구를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으려니 제가 못 믿는다고 생각했는지 친구가 다시 한번 말하더라고요. 진짜야. 그래서 병원 완전히 뒤집어졌었대. 네 전남친 애 낳는 동안 안절부절하면서 아주 난리 버거지였다는데 애 낳고 나서 흑인인 거 보고 거의 기절했다고 하더라? 흑인? 아니, 그게 가능해? 그니까 내가 그랬지. 미선이 걔 남자 진짜 엄청 만나고 다닌다고. 영어 공부한답시고 어학원도 다녔는데 거기 선생이 흑인이었다더라. 다들 그 선생하고 한참 놀고 나서 네 전남친 꼬신 거 아니냐고 그랬어. 아, 흑인 혼혈 나올 걸 알면서 그랬다고? 그랬겠니? 한 번에 한국인, 흑인 가리지 않고 여러 만나다가 임신하니까 누군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만만한 놈 하나 잡아서 결혼한 거겠지. 책임지게 만들려고. 네 전남친 다른 남자애 나와도 별말 못하게 생기긴 했더라. 아하, 그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자고 다니다가 임신했는데 지우기도 애매한 시기라 그냥 적당한 인간 하나 잡아서 말 못하게 결혼하려 했던 거였어요. 거기에 제 전 예비 신랑이 걸린 거였고요. 솔직히 고소하더라고요. 제 전 예비 신랑은 베프 남친하고 바람나는 여자가 정상적인 도덕관념일 걸 기대하고 사귀었을까요? 좀 웃기는 일이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공통 지인들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들었어요. 대체 얼마나 난리가 났나 궁금해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흑인에 나오고 나서 전남친은 뻣뻣하게 굳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애 인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둘이 나눴는지는 몰라도 출산한 아내가 아직 병원에 있는데 그냥 집에서 다 짐 싸들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뭐 본인이 선택한 일이잖아요. 서로 도덕적인 기준이라고는 바닥인 것 같은데 그거 알면서 결혼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놓고 뭐 다른 남자 아이라고 그렇게나 충격받은 것처럼 집까지 나올 일이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차피 저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배신한 인간 일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혼한 한 해 만에 그 의사 친구 직장에도 소문이 짜게 퍼져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제 이야기까지 끼워져서 퍼졌다고 해요. 뭐 누가 봐도 엄청난 일이긴 하잖아요. 대학 시절부터 오랜 베프 예비 신랑하고 바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혼전 임신이라고 해서 낳은 애가 흑인 아이. 어디 결혼과 전쟁 이런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법한 일 아닌가요? 전 남친은 이혼할 거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를 떨고 다니고 있고 반대로 의사 친구는 뻔뻔하게 이왕 낳은 거 어쩔 거냐고 인종 다른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한다고 했어요. 너하고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만났던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대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친구들하고 그들 뒷담으로 거의 날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저는 정말 전혀 몰랐던 일이었는데 그 의사 친구한테 저 말고도 남친 빼앗겼던 애들이 두세 정도 더 있더라고요. 물론 대학 시절 어릴 때 일이기는 했는데 그때부터도 그렇게나 양다리도 아니고 문어다리로 남자들을 그렇게 많이 꼬시고 다녔다면서 친구들이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다고 고소해하더군요. 저도 이제 남일이라 그저 웃기기만 했죠. 결과가 그 꼴이 난 걸 보니 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냥 쟤네들이 멀리서 지들끼리 싸우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걔네들 이야기가 아주 꿀잼이라면서 친구들끼리 뒷담을 까고 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회사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가려는 순간 앞에 어떤 남자가 불쑥 가로막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그 남자가 얼른 손을 들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나야, 자기야. 놀라지 마. 너무 갑자기 왔지? 아니, 어쩐 일이야? 그 남자를 다시 보니까 더욱이나 놀라웠어요. 바로 제 전남친이었거든요. 저까지 차놓고 결혼한 놈이 갑자기 왜 찾아왔나?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그랬더니 전남친은 불안한 얼굴로 눈을 굴리더니 머리를 갑자기 숙이더군요. 자기야, 내가 말하자면 복잡한데 그게 나 걔랑 이혼했어. 아, 이혼했다고? 정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은 날 곧장 이혼 서류를 썼어도 아직 숙려 기간도 지나지 않았을 시기였죠. 더군다나 그 의사 친구가 절대 쉽게 놔주지도 않았을 게 뻔했어요. 정상적인 애 아빠로 들어 앉히려고 발목 잡은 건데 거기에 넘어갈 정도로 멍청한 놈을 놔줄 리가요. 적당히 달래다가 시간 지나면 포기하겠지 싶어서 기다리고 있겠죠. 전 남친은 제가 대묻자 뭔가 찔끔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그게 이혼하려고 노력 중이야. 정말이야. 이혼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걔가 이혼은 해주겠대? 소송이라도 할 거야. 걔가 유책이니까 이혼은 확실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지금 와서 이혼하려고 해? 네가 원하던 능력 있는 아내잖아. 의사 아내를 네 주제에 어디 가서 또 구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차단되어서 그동안 못 퍼부었던 말을 제대로 한번 퍼부어보자 싶었어요. 사실 의사 친구도 물어뜯고 싶게 믿기는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남친 아니겠어요? 제가 정신만 똑바로 박혔었다면 절대로 저를 버리고 이런 식으로 떠날 리가 없었죠. 제정신이 아닌 놈이니까 애초에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 컸으니까 낼름 의사 안에 만든다고 도망가 버린 거였다고밖에 볼 수 없었어요. 제가 날카롭게 방문하자 전 남친은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목소리 좀 줄여. 자기 직장 사람들 듣겠다. 그게 뭐 어때서? 난 잘못한 거 없어. 잘못은 네가 했지. 저는 어차피 직장 사람들이 다 제 파혼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직장이 워낙 작은 곳이고 동료들하고도 친구처럼 지내는 곳이라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해놨었죠. 그래서 지금 와서 전 남친에 대한 소문이 퍼진다고 해도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가능하다면 전 남친 직장, 그 대기업까지 쫓아가서 이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소리소리 지르면서 다 알리고 싶었지만 제 신경이 더 피곤할 게 뻔해서 그만두었을 뿐이었죠. 알겠어. 진정해. 나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뭔데? 나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뭐? 전 남친은 아주 불쌍한 얼굴하고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혼도 안 한 주제에 지금 저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하면서 저렇게 뻔뻔한 표정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너 지금 이혼도 안 했다며? 지금 나한테 불륜녀 되라는 소리야? 아니, 그보다 너 나한테 정말 미안하기는 해? 미안하다면 네가 나한테 얼굴 빳빳하게 들고서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자기야, 나 좋아했잖아. 자기가 청혼할 만큼 나 좋아하지 않았어? 다시 만나면 되잖아.
전 남친은 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제가 더 황당했죠. 대체 이 새끼는 날 뭘로 보고 있었던 거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사귀는 동안 제가 더 성의를 다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제가 지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사귀는 동안 정말 사랑했던 것은 맞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더럽게 차였을 때 완벽하게 마음을 떼어냈다는 사실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건가 싶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전 남친을 노려봤어요. 자기야, 내가 이렇게 빌게. 나하고 결혼해줘. 내가 이혼하고 나서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이혼 어차피 금방이야.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는지 전 남친은 좀 다급한 얼굴이 되더군요. 자기가 대기업 취직하고 나서 잘 나간다고 생각한 이후에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저 자세로 보인 적이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비굴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한테 허리까지 굽혀가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로요. 퇴근하는 길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부끄럽긴 한지 여기저기 헐끗거리면서 굽신거리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고 이럴 거면 애초에 제 친구하고 바람이 나면 안 되었던 거였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꺼내들어 의사 친구 번호를 눌렀어요. 그 친구는 건방지게도 제 번호를 차단도 안 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꼬박꼬박 받아서 저를 비웃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전화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건 건 영상통화였죠. 어쩐 일이니? 야, 잔말 말고 네 남편 여기 온 거나 봐. 그러고서 바로 전화를 돌려서 전남친 낯짝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자기 모습이 비치니까 전남친은 화들짝 놀라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죠 뭐. 그러게 누가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구질구질하게 굴랬나요? 야, 너 되게 구질거렸나 보다. 네 남편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만나달라고 하는 거 보면? 야, 너 거기서 뭐해? 다, 다른 남자, 그것도 흑인 애새끼 낳아놓고 뭔 큰소리야. 전 남친은 열이 받았는지 꽤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저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손살을 치면서 통화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얼른 이야기했는데, 아, 꼴이 좀 우습더군요. 너, 너 두고 봐. 너?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고서 의사 친구가 전화를 끊었어요. 스피커를 최대치로 올려놨던 덕분에 아주 길거리가 쩌렁쩌렁 울렸죠. 전 남친은 제가 그렇게 정없이 나올 줄은 몰랐다느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굴 수가 있냐느니 난리가 났는데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결국은 혼자 피를 토할 정도로 떠들다가 결국 반응 없는 저한테 지쳐서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결혼한 놈이 전 여친한테 찾아오라고 했나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 단톡방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불이 났어요. 다들 그 의사 친구하고 제 전남친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몇 날 며칠을 그 둘 욕으로 단톡방이 난리였는데 결국 그 한 달 뒤쯤 걔네들이 정말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모은 돈도 별로 없이 개털이라 생각보다 이혼은 쉬울 것 같다고 대신 여자 쪽이 양육비를 달라는 적반하장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전 남친이 기가 막혀 죽으려고 한다고요.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꿀잼이기는 했어요. 결국 이혼을 하기는 했는데 시달려서 아주 너덜너덜해졌고 그 과정에서 자기 회사에도 사정이 다 알려졌다고 했어요. 의사 아내 맞는다고 회사에서도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근데 뭐 흑인 애 낳은 아내라는 게 알려졌으니 다 망했죠. 저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겨 그 인간 댐댐이도 알게 되고 결혼도 안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일이 나쁜 면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흔히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치부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둘 사이의 관계, 며느리와 시부모님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위와 장모, 장인어른의 관계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저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막말로 어릴 때 사고 쳐서 엄청 일찍 결혼한 친구부터 노처녀라고 불릴 나이가 될 때까지 연애도 제대로 안 해보다가 임자를 만나서 결혼한 친구까지 그 케이스가 정말 다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다 같이 만날 일이 있으면 다들 자기 남편 이야기, 시부모님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거기서 들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어쩌다가 시댁 갈 일만 있으면 진짜 집안일을 못 시켜서 안달이야. 내가 보기엔 일부러 나 온다고 약속돼 있는 날 있으면 그 전에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해두다가 딱 나오는 날 맞춰서 시키는 것 같다니까? 어쩜 그렇게 갈 때마다 돼지우리인지. 우리도 비슷해. 특히 우리 어머님은 내 남편을 엄청 끼고 살았거든. 그래서인지 내가 아주 자기 아들 잘못 건드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안달나는 모양이야. 매일 아침마다 전화 와서는 아침은 차려줬냐? 아침밥 싸게 국은 있었냐? 반찬은 언제 하는 거냐? 거짓말 같지? 나 이런 전화 매일 받고 있다? 와, 너네는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 난 듣기만 해도 벌써 이혼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나라고 이혼 생각 안 해봤겠어. 그런데 요즘 사람들 이혼 많이 한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그냥 쉽게 뚝딱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나는 애가 있다 보니까 이혼도 함부로 생각하기 힘들더라. 난 괜찮지만 우리 애는 어떡해. 아빠 없이 자라야 하잖아. 시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역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는 남편이 정말 사려 깊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남편은 집안일도 한번 제대로 안 돕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전업주부가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냐면서 은근히 쿠사리 먹이고 그러는데 아휴, 이 결혼 잘한 건가 싶다. 야, 그런 사람이랑은 애 생기기 전에 이혼해. 괜히 애 생기면 이혼하기만 더 힘들어지니까. 나는 분명 시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한테 들었거든. 남편이 옛날부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것들 다 잘 해주겠구나 했는데 집안일은커녕 오히려 집안일을 더 만들더라. 미치겠어 아주.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남편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고 연애하고 있을 당시보다도 결혼하고 나서 훨씬 더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연애 당시에는 남편이 엄청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도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연애를 해야 하나? 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대체 연애할 때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제게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말로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서 보여주었죠. 저보다 일이 배는 더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자기가 안 힘들면 뭐라도 제 손을 거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도리어 제가 남편에게 당신 오늘 늦게까지 일하고 왔잖아. 이 정도 일은 내가 해도 되니까 당신은 얼른 씻고 자. 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말릴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시댁이랑 그렇게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운 좋게도 저희 시부모님은 여느 시부모님과는 달리 며느리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꽤 여유 있게 사시는 편이라 두 분은 별다른 일을 안 하시고
가지고 있는 건물 월세를 받으면서 살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창 국내든 해외든 두 분이서 알콩달콩 여행을 다녀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두 분이서 가까운 호텔에서 자주 식사도 하시고 그만큼 부유하면서도 화목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시부모님은 며느리 생각났다면서 기념품을 사오기도 하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을 포장해서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백화점에 가시는 날이면 꼭 저를 위한 명품을 하나씩 사주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머님, 아버님, 이런 거 안 사다 주셔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은 다 본인들이 좋아서 해주는 거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어디 가서 제 남편과 저희 시부모님 이야기하면 결혼 너무 잘했다고 부럽다고 앓는 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제가 도대체 왜 여기에다가 사연을 보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어쩌면 나 이렇게 좋은 남편과 좋은 시부모님 만났어요 하고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제게도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보통 사돈끼리는 큰 가족 행사가 있는 때가 아니면 잘 만나지 않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생소하다고 여겨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상견례하기 전까지는 그냥 남들처럼 시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남편이랑 크게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평생 부부로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만 했지. 설마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지 사이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결혼 전 남편에게 시부모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랑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우와, 오빠네 아버님이랑 우리 아버지랑 아는 사이신 거 아니야? 실제로 이런 농담도 할 정도였죠. 왜냐하면 너무 신기했던 게 두 분이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았고 젊었을 시절 사셨던 곳도 거의 동네 하나 차이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 스쳐서라도 한 번쯤은 만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까이 사셨거든요. 게다가 취미 같은 것도 시아버지와 아버지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저희 아버지와 공통점이 많은 부분을 처음 봤고 게다가 나이까지 같으니 우스갯소리지만 저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세상에 나중에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고 나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아는 사이였던 모양입니다. 두 분이 서로를 보고서 너? 하면서 일어나셨거든요. 저는 내심 두 분이 아는 사이라는 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두 분이 소시적 친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이도 같고 다닌 학교도 같고 심지어 취미며 뭐며 이것저것 비슷한 점이 많다면 저라면 그 친구랑은 정말 둘도 없이 친해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둘의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견례 자리에 채통을 지키기 위해 헛기침을 하고 자리에 앉긴 했는데 영 찝찝하고 껄끄럽다는 얼굴로 몇 시간 내내 상견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남편도 저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두 분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아빠, 아버님이랑 아는 사이야?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상견례를 어영부영 마쳤습니다. 원래 같으면 화기애애하게 하하호호 웃으며 결혼식은 언제 할지, 하객들은 어느 정도로 부를지 그런 것들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아버지와 시아버지 표정이 워낙 안 좋으니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은 하지도 못하고 대충 식사만 하다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무슨 사이였는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났는지 노발대발하는 얼굴로 너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어머니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처음 저희 집으로 결혼 허락받으러 왔을 때 제 남편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무릇 사내 녀석이라면 이렇게 듬직하고 가정을 제대로 이끌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지.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제 남편을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면 남자 능력이 중요한데 남편은 성실하긴 했지만 당시 특별히 돈을 잘 번다던가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시댁 식구가 잘 산다고는 해도 저희 어머니는 집안 재산과 별개로 개인도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설사 집안이 쫄딱 망해도 혼자 잘 일어서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떨떠름해하는 어머니를 설득한 건 아버지였죠. 요즘 세상에 능력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성실함인 거야. 저렇게 성실하고 앞만 보고 다닐 줄 아는 남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 날 믿어. 어머니 허락까지 떨어지고 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첫 상견례 날짜를 잡을 때까지 아버지는 늘 제게 너 정말 남자 잘 만난 거다. 그래, 이래야 내 딸이지. 역시 내 딸은 남자 보는 눈이 있을 줄 알았어. 라며 남편을 선택한 저를 연신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 때문이 아닌 건 확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안색이 변한 건 시아버지를 보고 난 이후였으니까요. 아버님 때문에 그러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길래 그래? 다만 제가 아무리 질문하려고 해도 아버지는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영 거슬리고 짜증난다더니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본인 때문에 상견례 자리가 어설프게 끝났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나중 가서 저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시아버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앙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원수에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을요. 두 분은 어린 시절 고향 친구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나와서 실제로 같은 반도 몇 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둘도 없을 친구로 사이가 좋았다고 했죠. 부모님들끼리도 친한 사이였어서 사실 외동인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는 형제처럼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성격도 비슷하고 성적도 비슷하며 심지어 좋아하는 것까지 비슷한 시아버지를 무척 좋아했고 시아버지도 같은 이유로 저희 아버지를 둘도 없는 친구로 여기며 싸움 한 번 없이 사이좋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성적과 친구 무리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너무 신기하게도 성적까지도 비슷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두 분 다 등수로 1등 혹은 2등 정도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언제나 동등한 성적을 유지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그렇게 모든 것이 비슷한 시아버지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조금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공교롭게도 시아버지 역시 본인한테 그런 마음을 느낀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계속해서 친한 사이고 그렇게 라이벌로 살아온 시간보다 그냥 동료같이 친한 관계로만 살아왔던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내심 속에서 어떠한 열등감 같은 게 느껴진다 해도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티를 안 내고 이전처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중학교까지와는 달리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시아버지는 따로 친한 친구들이 있기도 했고, 저희 아버지도 따로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끼리 시아버지와 저희 친정아버지를 마음대로 라이벌처럼 구도를 형성해두고 이간질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보기에는 제가 너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 너는 못 느꼈어? 그러게, 너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며. 그런데 쟤는 왜 저렇게 널 무시하냐? 원래 같았으면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겠지만 이미 시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비틀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저희 아버지는 그 말을 어느 정도 진짜일 거라고 믿고 시아버지와 점점 거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이는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친구였던 시절은 사라지고 서로 걷다가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눈에 불꽃이 튀도록 노려보며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는 그런 원수 사이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성적이 나오더라도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잘 나오면 일부러 자리 근처에 가서는 빈정거리기도 하고 한 번 번진 미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성인이 되어서도 저희 아버지는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나며 이가 갈릴 정도로 화가 났다고 해요. 내 그 녀석이랑 친구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전혀 아니야. 사윗감은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만 그 애비 되는 양반이 저 녀석일 줄 알았으면 죽어도 결혼 허락 안 했을 거야. 시아버지에 대한 저희 아버지의 분노는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설득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에게 시아버지는 천하에 둘도 없을 몹쓸 놈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상심한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시아버지에게 저희 친정아버지 욕을 엄청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한 다리 건너서 얘기 듣는 거니까 두 분이 서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꼭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았지만 이미 시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의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그 상황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그럼에도 시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나 결혼을 결사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랄까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만약 아버지가 진심으로 제 결혼을 반대하고 싶으셨으면 겨우 그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떡하지? 두 분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게. 나는 두 분이 서로 아는 척 하실 때까지만 해도 서로 사이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가 좋은 건 고사하고, 이건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무슨 철천지 원수를 보듯이 대하시니까. 망해버린 첫 번째 상견례 이후로 두 번째 상견례가 진행될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든 시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를 풀어보고자 은근슬쩍 시아버지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곤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나중에 물어보니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두 분 다 첫 번째 상견례 때 기억이 있는지 두 번째 상견례 때는 무사히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보았고 결국 저희는 어찌저찌 결혼까지는 잘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며느리에게 정말 좋은 시부모님이거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저것 선물도 챙겨주시고 며느리 힘들지 말라고 미리 센스도 발휘해 주실 줄 아는 좋은 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남편한테는 정말 좋은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도 제 남편 뭐 좋아하냐고 물으면서 아무 말도 없이 택배 보내놓고 모른 척 하시기도 하는 그런 귀여움을 가지고 계시고 명절 같은 때도 남편 부담 없도록 먼저 말도 걸어주시며 친근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남편은 더더욱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어머니도 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죠. 막말로 다른 가족들은 서로 사이도 좋고 사랑하고 아낄 줄도 알아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는데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만 겉도는 상황이었잖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웃긴 이야기지만 이 문제로 정말 몇 년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사이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점점 그래도 두 분이 대놓고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야 라며 서서히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 외로 이 문제 해결이 저희조차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이번 설날에 저희 집에서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는 제사 같은 건 지내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저희 집이나 시댁 혹은 친정집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는 했는데 이번 설날 역시 그런 자리였죠. 이제 막 4살이 된 아들에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재롱도 구경하고 너무나 즐거워하셨습니다. 언제나 늘 날이 서 있던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지도 저희 아들 앞에서는 한풀 꺾인 채로 같이 제 아들과 놀아주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손주 재롱 보는 맛에 살지. 허허 웃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을 볼 때마다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한 다음 정말 오랜만에 술을 한 잔씩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술을 그렇게 즐기시는 편은 아닙니다. 저랑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소 명절에 모여도 식사하고 고스톱 치고 함께 TV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날 저희 친정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술이나 다 같이 한잔하는 게 어때요? 라며 제안을 했습니다. 과음까진 아니더라도 한두 잔 술을 마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남편이 술을 사왔죠. 저희 모두 이 자리가 기분 좋게 마무리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게 있었다면 바로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예상보다 너무 많은 술을 마셔서 만취하게 된 거였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네? 술을 원치 안 드시는 분들이고 두 분 다 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사실상 두 분이 마신 술만 합치면 소주 한 병을 살짝 넘을까 말까한 정도였는데 이미 두 분 다 고주망태 상태가 되어 정말 말 그대로 사리분별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두 분을 방으로 모셔서 주무시게 하려 했는데 흐느적대며 저희에게 손을 맡기는가 싶더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서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며 응? 이 새끼, 네가 왜 내 눈앞에 있어?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저희 아버지도 일어나서는 시아버지 멱살을 잡고 내가 할 말이다. 당장 꺼져. 라며 시아버지를 밀쳐댔습니다. 저희가 말릴 새도 없었어요. 정말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저희 4살짜리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 큰 그림자를 만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할아버지들이 무서웠는지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죠. 그러더니 달리는 건지 기는 건지 모를 동작으로 제게 와서는 안겼습니다. 그 틈을 타 남편과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두 분을 어떻게든 잠자리에 들게 했고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아들은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에게 가지도 않으려고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 손주도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실 수가 있어요. 저희 호민이가 할아버지들 너무 무서워하고 싫다고 엄청 울었어요.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호민이는 아마 계속 할아버지들 싫다고 가지도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에게
두 분이 사이가 좋아지실 때까지 다시는 손주 데리고 같이 못 보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도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해선 안 되겠다는 위험 신호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 아버지랑 시아버지에게도 전화를 자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오랜만에 두 분이 어떻게 변했나 간도 좀 볼 겸 저희 집에서 또 다 같이 가족들이 한번 모였는데 그때 보니까 시아버지와 아버지가 예전과 달리 엄청 친근하게 보이시더라고요. 두 분 말로는 그날 이후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시간 될 때마다 두 분이 따로 만나서 학창 시절에 있었던 오해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임시적인 걸 수도 있으니 저는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해요. 하지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젠 정말 두 분의 관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네요.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이 생기는 계기가 있게 된다면 짤막하게 후기를 남기러 오겠습니다. 저는 저의 결혼 생활이 이런 모양으로 펼쳐질 줄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적잖게 실망한 마음이 커요. 솔직히 지금 마음먹은 대로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뜻대로만 다 하기엔 사정이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없네요. 그냥 일단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연애할 무렵 우리 남편은 저에게 있어 세상 둘도 없이 사랑스럽고 멋진 남자친구였어요.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맨날 제 기분을 맞춰주고 잘해주었고 만나는 내내 저 같은 여자는 없다면서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 다 적당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었고 양쪽에서도 나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거칠 것도 없이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신혼집을 얻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꾸미면서 살아가다 보니 초반에는 무척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팁을 얻어가면서 내가 사는 공간을 잘 꾸미고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쯤 되어 저도 잠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기를 갖기 전 산전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원하고 있다면 적어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언제건 마음먹으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깐 일을 놓았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도 이제 이런 걸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고 집에서 쉬면서 영화도 보고 쉬엄쉬엄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둘이 충분히 논의했고 그에 맞춰 움직이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이상하게 싸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둘이 각자 회사에서 일하고 각각 퇴근해 돌아와서 만났을 때는 좀 덜했는데 같이 살면서 한쪽은 쉬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 달라지더군요. 저는 엄연히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게 된 것이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출근할 때 아침을 차려주고 다시 침대로 쉬러 들어가는 제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너는 맨날 집에서 노니까 좋겠다. 이럴 때 공부 같은 것도 좀 하고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하면서 지내.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별 상관 없었는데 나중에 퇴근해서 남편이 미미하게 짜증내는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나왔으면 밥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소파에 누워있는 여자가 어디 있냐? 좀 일어나서 움직여.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차리려고? 집에서 대체 뭘 하는 거야, 넌?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마냥 놀려고 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남편은 아침과 저녁을 꼬박 차려주면서 자기를 챙겨주길 바라고 있었죠. 게다가 심지어 반찬 투정까지 하더라고요. 왜 오늘은 다 냉동이야?
이런 것 정도는 네가 직접 끓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밀키트 같은 것들 되게 비싸던데. 이럴 거면 나가서 사 먹지. 뭐하러 집에서 먹냐? 하나하나 토를 다는 모습들이 짜증났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 아무래도 밖에서 움직이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다 먹고 난 뒤에 차린 건 내가 차렸으니 설거지는 남편에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에 뭔가 짜증이 났나 봐요. 아이, 밖에서 종일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설거지까지 나를 시켜. 그깟 설거지 얼마나 된다고. 네가 좀 해. 이제는 대놓고 저에게 이렇게 화가 잔뜩 들어간 어투로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땐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같이 맞받아치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보통 있으면 남편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던지 아니면 말없이 씩씩거리며 내 요구사항을 해주고 밖에 머리를 식히러 나가던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어요. 야, 너만 힘들어? 나도 밖에서 일하느라 허리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나도 너처럼 좀 집에서 쉬고 싶다. 그럼 밖에서 일하다 온 사람한테 설거지니 뭐니 시켜대지도 않아. 양심 좀 있어라.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양심 좀 있으라니요. 남편은 완전히 절 무슨 자기 돈 받고 일하는 가정부처럼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시비를 걸어대더라고요. 갈수록 하루가 멀다 하고 시비조로 다투거나 싸우게 되는 일이 늘었기 때문에 이젠 제가 남편을 적당히 피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나마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오면 조금 환기가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만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나았어요. 그럼 저도 어느 정도 기분이 편해졌고 굳이 일일이 배우자에게 다 풀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니까 좋은 게 아닌가요? 남편은 희한하게 그런 부분에도 트집을 잡는 겁니다. 너는 좋겠다. 친구들이나 실컷 만나러 다니고. 나는 맨날 야근에 회식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언제 오는지 혼자 집에서 밥은 먹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저는 이제 남편이 말을 거는 자체가 다 시비조로 들렸고 묘하게 사람을 화나게 나는 이 말투가 너무 거슬려서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는 오빠는 회사 가 있는 동안 몸 안 좋다는 와이프가 집에서 밥을 뭘 먹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 왜 나한테만 시비야? 오빠도 퇴근하면 집에 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잖아. 나보고 하루 어떻게 지냈냐, 별일 없었냐 하고 물어나 봤어? 저는 이때 정말 제가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달랐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이 진짜 일일이 말 대꾸 하지 마. 입 안 다물어? 저에게 이렇게 소리를 내지르는 남편은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치면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여지껏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저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화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식탁을 내리쳐? 나 보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숨을 막 내쉬면서 이 분노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듯이 저한테 중얼거리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입 다물어라. 더 화 돋구지 말고. 진짜 그만 종알종알거리라고. 저는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냥 길 가다 시비 붙은 사람도 이보다는 예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남편의 말은 참 쎄하더군요. 나한테 매일 다정하게 전화하고 데리러 오던 사람이 맞는지, 일을 그만두고 쉰다고 할 때에도 자기만 믿으라고 하던 사람이 맞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문을 확 열고 나가버리더군요. 이때 혼자 멍청이 거실에 남아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로 깜깜하게 해가 지는 광경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시어머니였어요. 철진이 집에 왔니?
얘가 전화를 안 받네. 내가 내일 볼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말이야. 너랑도 연락이 안 되니? 이때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조금 안심되기도 해서 저는 그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에게 이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들으시고 좀 황당하셨던지 아주 잠깐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밖에서 일하고 오니까 당연히 힘들지. 남자들은 그런 거 기분 잘 맞춰줘야 되는 거야. 너도 걔 성질 너무 돋구지 말고. 화나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봤으면 이제 대강대강 피해서 가야지 뭐. 이제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고 들어오면 살살 달래서 밥이나 먹여. 그러면 또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제 마음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고 그저 제가 본인 아들 기분을 잘 안 맞춰줬다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부부싸움하게 되었을 때는 시댁에 입도 뻥끗 말라는 건지 겨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찝찝한 마음으로 넘겨버렸고 그날 저녁 늦지막이 돌아온 남편이 거실에서 혼자 자던 말던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얼굴을 마주하기 싫었지만 일단 밥은 차려주었고 그러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답니다. 자기도 이때는 미안했는지 저녁에는 따로 간식거리를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만에 둘이 이 앞서 싸웠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하고 TV나 보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넘겼어요. 그냥 우리 둘의 권태기이고 쭉 이어지던 애정이 여기서 정체기를 겪나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의 저런 모습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어 보이더군요. 이제는 조금만 뭔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저에게 저렇게 화를 내었고 벽을 내리치는 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은 저에게 책을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이때는 제 바로 옆으로 맞고 떨어지는 책을 보고 너무 겁나서 그대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서 떠돌았어요. 그러다 혼자 공원에 앉아 있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저렇게 되어버린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있는 거지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엄마도 듣고 너무 놀라셔서 언제부터 그리 된 거냐며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갔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나중에 아빠가 들어오시더니 왜 말도 없이 집에 왔냐고 물으시다가 제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나 봐요. 자세히 말 좀 해보라고 하셔서 결국 저도 털어놓게 되었는데 아빠도 들으시면서 표정이 점점 변하시더라고요. 양서방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 말로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책을 집어던져? 이놈의 자식, 내가 쫓아가서 버릇을 잡아줘야겠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좀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일에 어른들이 나서서 뭐라 말하게 되면 더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땐 아빠한테 다시 말하겠다고만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저에게 엄청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윤희야, 무슨 일이 있건 아빠한테 꼭 말해. 솔직히 당장 가서 멱살을 잡고 뒤흔들고 싶은데 일단은 네 말을 한 번은 아빠가 들어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네 편이니까 뭐든 겁내지 말고 말해. 아니면 아빠가 지금 그냥 쫓아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올까? 도무지 분이 안 풀리셨는지 씩씩거리시는데 일단 어른들이 끼기 시작하면 머리 아플 것 같다고 둘러댄 후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한편으론 저렇게 나를 감싸주는 가족이 있어 고맙기도 하면서도 남편과도 가족이 되기 위해 결혼한 건데 왜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까지 흘러가게 된 건지 참 마음이 힘들더군요. 이때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홀로 라면을 끓여 먹고 소파 위에 누워있더군요.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어디 갔었어?
갑자기 그걸 묻길래 저는 그냥 둘러대었어요. 여기 앞에 공원 갔다 왔는데 왜? 너 이리 앉아봐. 남편은 무슨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불러다가 끌어안치더군요. 그러면서 대강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끝까지 다 제가 잘못했다는 투로 설교를 해대는 거예요. 본인은 그럴만했고 네가 화를 돋구었고 하면서 결국 시어머니가 하던 말과 똑같이 끊임없는 자기 변호만 해대는 거 있죠. 듣다 보니 이제 진짜 남편에게 좀 지치고 싫어지려는 기분이 들어서 말을 대충 자르고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이때 임신 초기를 지나 겨우 안정기에 들어설랑 말랑 하는데 남편과 대치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지치기도 하고 임신 우울증 같은 게 생겼는지 모든 게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때 입덧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제가 조금도 안 힘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막말로 임신도 안 했을 때야 자기 눈엔 내가 노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임신을 하고 있는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명색이 본인이 오빠면서 저에게 제대로 사과는커녕 그냥 본인 입장만 줄줄 늘어놓으면서 끝까지 제가 억지로 사과를 하게 만들어대는 모양새에 점점 질려버렸어요. 나중에는 내가 어쩌자고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아기까지 가진 건가 싶고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최대한 좋게 좋게 생각하고 머리를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나 봐요. 본래 할 말을 다 하는 성격인 저는 남편이 약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말을 못하게 만드니까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거든요. 그걸 남편은 아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고 이게 바른 가정의 모습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땐 약간 섬찟하기까지 했어요. 윤희 너도 이제 좀 변했네? 맨날 그렇게 따지고 들더니 이제 진짜 우리는 부부가 되어가는 것 같아. 정말 이상한 말 같지 않나요? 부부는 동등한 건데 둘 다 각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건데 남편은 내 말은 죄다 막아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비로소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소름 끼쳤어요. 그러면서 또 주말에 자기가 정해놓은 일정을 읊어대는데 임산부인 내 상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무슨 시할머니 댁에 갔다가 맛집에 들르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저는 바로 반박했어요. 나 요즘 몸이 진짜 너무 피곤하고 자꾸 졸려. 나한테 묻지도 않고 웬 시할머니 댁 약속을 잡아놨어? 오빠 혼자 갈 거면 다녀와. 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뭐? 안 간다고? 이미 약속 다 잡아놨는데 이제 와서 파토하면 어떡해. 어른들 다 기다리시는데. 아니, 오빠, 내가 잡은 약속이야? 같이 움직여야 하는 당사자한테 묻지도 않고 혼자 정해놓는 게 약속이냐고. 힘들어서 못 간다는데 그걸 왜 강요해? 남편은 여기서 또 한숨을 푹푹 몰아쉬더니 또 시작이라면서 입을 열더군요. 윤희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맨날 따지고 들고 설득을 시키려 그래? 그냥 네가 가기 싫은 거잖아. 가서 생각해보면 되는 걸 그냥 네가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우기고 나오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식으로 할래? 오빠 진짜 이제 안 봐준다. 어? 이쯤 되니 정말 환장하고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남편의 말 속 제 모습은 완전히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았어요. 오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야. 약속을 혼자 잡아놓고서 내가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몰아가는 게 어딨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봐. 누가 이상한 건지. 왜 내 입장은 배려를 안 해?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은 또다시 발을 쾅쾅 굴러대면서 분에 못 이게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우씨, 하여간 너는 그놈의 입 좀 다물랬지. 또 그렇게 따박따박 따져대면서 말대꾸하지 말라고. 이때 저도 질 수 없어서 계속 받아쳤는데 그때 순간 또 머리 옆으로 뭔가가 스쳐 날아갔어요.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이 제 옆을 지나가 벽을 맞고 떨어졌고
액정이 완전히 나가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 나한테 이거 던졌어? 그래, 던졌다 왜? 남편은 그 순간 바로 제 머리를 확 잡아서 낚아채는데 그대로 저는 옆에 있는 책꽂이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대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건지 저보고 계속 입 다물라고 소리 지르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저 알겠다고 하면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숨을 훅훅 내쉬면서 남편이 저한테서 손을 거뒀는데 그 순간 저는 떨리는 몸으로 그대로 기어가듯 현관으로 나갔고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신발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뛰어나갔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떨리는 것도 그대로 느끼면서 온몸이 떨리는 상태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저 겉옷을 걸치고 신발을 신고 그 길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돈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택시 아저씨한테 휴대폰을 빌려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돈을 내달라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다 보니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전화를 끊고 나서 택시 아저씨도 뭔가 좀 걱정스러우셨는지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가씨 왜 그래요? 결혼했어요? 아이고, 남편이 때렸어요. 이걸 어째? 얼른 아빠한테 일러서 남편 혼내달라고 해요. 나도 결혼한 딸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이봐요, 울지 말아요. 이러면서 저를 달래주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집에 도착했고 도로 앞까지 나와 있던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어와서 택시비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축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제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아빠는 한참을 눈을 감고 속을 삭히시더군요. 엄마는 임신한 애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밀치는 인간이 어딨냐며 자기가 쫓아가겠다고 부들부들 떠시는데 아빠가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옷 챙겨 입어. 양서방한테 가자.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가 겁이 났지만 어찌되었건 그 집을 이제 다시는 혼자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지금 당장은 엄마 아빠가 뭐든 해주시길 바랐어요. 야단이라도 쳐주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혼도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이 모든 일들이 너무 갑작스레 일어나 그런지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더군요. 일단 우리 셋은 제 신혼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남편은 경직된 얼굴로 나왔다가 저희 엄마 아빠를 보고 좀 놀라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오셨어요? 자네 나 좀 보세. 아빠는 그 길로 신발을 대충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가더니 앉으시라는 남편의 말도 듣지 않고 선체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뭐 하는 건가? 우리 윤희한테 손 찍어 맸어? 자네야말로 한번 제대로 얻어 터져 볼 텐가? 그러자 평소 어른들한테는 밖에서 깍듯하게 굴던 남편이 집단에는 또 예의를 차린답시고 들러대더군요. 장인어른, 저희끼리의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됐고! 아빠는 말을 막고 막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뭐 둘이서 해결을 봐? 자네 그럼 나랑 오늘 둘이 해결을 볼 텐가? 어디 체급이 안 되는 여자를 데리고 둘이 해결을 한다느니 어쩌느니 장난질이야. 내가 자네한테 기분 나쁠 때마다 두고두고 때리고 해소시키라고 내 딸을 줬던가?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아빠는 못 참겠는지 그대로 남편의 멱살을 쥐어잡으셨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저를 계속 쳐다보더군요.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을 더 얹으려는 남편에게 아빠는 사내 놈이 뭔 혀가 그리 기냐며 입 다물라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응징을 가하셨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얻어맞았어요. 아빠는 소시적에 동양 챔피언도 하셨던 분이라 이런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꽤 큰 사고가 날 지경이라서 저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역시 이때 생명의 위협을 나름 느꼈을 정도로 힘들어지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을 했던 것이고요. 하도 얻어맞아서 입도 못 벌리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남편에게 아빠는 쐐기를 박듯이 말을 하시더군요. 너 내가 양서방이라고 다시 불러주기 전까지 행동 똑바로 해. 맘 같아선 당장 사돈 찾아서 본인 아들 데려가라고 하고 싶은 거. 둘 사이에 애도 생겼으니 참는 거야. 알았어?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네가 남의 집 귀한 아들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아주 흔적을 없애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자신 있으면 너도 네 집 가서 일러봐. 등치는 곰 같은 놈이 임신한 마누라 때리다가 장인한테 쥐어 터졌다고 일러보라고. 치료비 청구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말해보려면 해봐. 남편은 그때 가까스로 소리를 내어 아니라고 쥐어짜듯 말하더군요. 아빠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면서 며칠간은 우리가 이 집에 있어야겠다며 그 이후로 이틀 밤을 더 주무시고 가셨어요. 남편도 뭔가 할 말이 있었겠으나 우리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했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지냈고요. 아빠는 연애할 무렵부터 우리 남편이 참 깍듯하게 잘한다며 예의 바르다고 좋아하기도 하셨고 나중에 정년 은퇴하면 사위랑 뭔가 같이 해보겠다면서 참 좋게 보셨어요. 남편은 우리 아빠한텐 잘하고 지 기분 나쁘면 저한테 만만하니 저렇게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이번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고 나니 아주 얼이 빠지고 질려버렸는지 꼼짝도 못하더군요. 아빠는 며칠 지나니 아무래도 찝찝하다며 사돈을 만나서 본인이 몇 대 때렸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말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극구 말렸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 어른 대 어른의 싸움이 될 테니 일이 커질 것 같기도 했지만 뭔 생각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계속 사과만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남편이 적잖이 다쳤기 때문이었어요.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래도 시댁에서 찾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했는데 본인이 끝내 괜찮다며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혹여라도 나중에 따지고 들 일이 생기면 골치 아프다고 하셨지만 이후로도 남편은 시댁에 알리지 않고 그냥 본인이 가서 수술을 혼자 하고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현재 막달에 이르기까지 남편은 저에게 조금이라도 폭력스러운 모습이나 시비조로 말을 걸지 않은 채 그냥 평범하게 대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는 왜 더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약자일 때는 함부로 하더니 나중에 강자인 우리 아빠에게 얻어맞고서 다시 행동을 고치는 모양새도 여전히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정이 가질 않습니다. 아빠는 그냥 그만하면 됐다고 애기 낳는 것에만 집중을 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 앞으로 이 사람이랑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지간히 매운맛을 본 게 아니라서 좀처럼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때 한동안 공포에 시달릴 정도로 스트레스였던 남편의 어떤 단면이라든지 자기가 당하고 난 뒤에 행동을 바로잡는 모습이라든지 어느 쪽도 썩 정이 가질 않고 정말 싫어지기만 합니다. 이제 진짜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하고 불편하네요. 그래도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겠죠?